지금 전 세계 에너지 지도가 통째로 타버리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선언하며 30조 원어치의 가스가 증발했고 세계 3위 경제 대국 일본은 당장 내일 아침 지하철을 멈춰야 할 대재앙에 직면했습니다. 유럽의 자존심 에펠탑에 불이 꺼지고 대만의 반도체 공장들이 암흑 속에 잠길 때 전 세계가 경악하며 주목한 단 한 곳이 있습니다. 모두가 촛불을 켤 준비를 할 때 홀로 대나처럼 환한 불을 밝히며 전 세계의 심장을 돌리고 있는 나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40년 전 세계 석학들이 재정 파탄을 불러올 무모한 도박이라며 비웃었던 77기의 거대한 가스탱크, 그 비웃음이 어떻게 오늘날 세계 경제의 멸망을 막는 유일한 철제 성벽이 되었을까요? 전 세계 에너지 판도를 뒤집어 놓은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저력과 그 치밀한 설계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데이터와 수치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한국이 빚을 내어 거대한 가스 탱크를 짓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들을 비웃었죠. 현실 감각이 없는 무모한 몽상가들이라고요.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허황된 도박이라고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카타르의 심장이 멈추고 전 세계의 전원이 꺼진 이 순간, 저는 제 오만을 철회합니다. 그들은 몽상가가 아니라 반세기 뒤를 내다본 지독한 예언자들이었죠. 저는 블라디미르 헬스만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에너지 지정학 전략센터 종신의장이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에너지 특보를 지냈고 1970년대 오일 쇼크부터 지금까지 지구상의 에너지 전쟁이라면 제가 관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한국이라는 이 거대한 괴물 앞에 고개를 숙이는 이유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카타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말씀드리죠. 중동 전쟁의 보복 타격이 세계 LNG의 심장부를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도시 핵심 생산 라인 2곳과 가스 액화연료 시설이 처참하게 파괴됐죠. 카타르 에너지의 사드 알카비 최고 경영자가 긴급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그가 내뱉은 한마디가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한국, 중국 등과 맺은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최장 5년간 불가항력을 선언한다. 불가항력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나 자연재해처럼 통제 불능의 상황이 벌어지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돈을 들이밀어도 가스를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계약서가 한순간에 종이 조각이 된 거죠. 연간 1280만 톤의 가스가 증발했습니다. 매출로 따지면 30조 원이죠. 카타르 수출 능력의 17%가 단번에 마비됐습니다. 복구 기간은 최소 5년. 그 5년 동안 전 세계는 가스를 어디서 구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단순히 가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카타르가 멈추자 헬륨 공급도 같이 끊겼죠. 전 세계 헬륨의 30%가 카타르산입니다. 헬륨이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삼성도 못 만들고 TSMC도 못 만들죠. 거기에 LPG까지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에너지만 멈춘 게 아니라 첨단 산업의 혈관 자체가 막혀버린 겁니다. 사태가 터진 지 48시간 만에 도쿄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 최대 에너지 기업 제라가 긴급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그 전화가 향한 곳이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호주도 아니었죠. 한국이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가스 50만 톤만 빌려달라고 읍수한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잘 아시죠? 세계 3위 경제 대국입니다. 그 나라가 재고 제로를 효율이라고 믿었습니다. 창고에 가스를 쌓아두는 건 낭비라고 가르쳤죠. 도요타식 경영의 핵심이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카타르에서 사다 쓰면 된다. 이게 일본의 전략이었죠. 그런데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선언해버린 겁니다. 계약서를 들이밀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가스를 줄 의무가 사라졌으니까요. 도쿄 전력망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내일 아침 지하철을 못 돌릴 판이었죠. 과거에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배우겠다고 줄을 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에 지금 일본이 전기를 켜달라고 머리를 숙인 겁니다. NHK가 보도했습니다. 굴욕적이지만 한국 없이는 내일 아침 지하철도 못 돌린다.
일본 자국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보도였죠.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4위 경제 대국 유럽의 심장이죠. 올라프 숄츠 총리가 급히 카타르로 날아갔습니다.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문전박대를 당했죠. 줄 가스가 없다는 한마디였습니다. 독일은 이미 러시아 가스가 끊긴 뒤 카타르에 모든 걸 걸었던 나라입니다. 그 카타르마저 막히니 이틀 만에 가스 가격이 85%나 폭등했죠. 바스프 아시죠? 세계 최대 화학 기업이자 독일 산업의 심장입니다. 그 바스프 공장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마디 했죠. 유럽 문명의 자존심이 카타르 가스전과 함께 불타버렸다. 대만은 더 처참했습니다.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가스 발전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가스 저장 시설은 고작 11일치였죠. 카타르가 멈추자마자 대만 정부가 검토에 들어간 게 뭔지 아십니까? 반도체 공장 전력 제한입니다. 전 세계 아이폰 칩의 90%를 만드는 TSMC가 멈출 수도 있다는 얘기였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고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기적은 에너지라는 기초 체력 앞에 무너졌다. 일본은 구걸하고 독일은 쫓겨나고 대만은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태 발생 72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죠. 세계 문명이 촛불 시대로 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사태가 터지자마자 한국 언론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한국도 가스 9일치뿐이다. 우리도 곧 망한다. 저도 처음엔 그 보도를 봤습니다. 한국도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 917라는 숫자는 전략적 비축분만 계산한 겁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인 77기의 LNG 저장 탱크를 보유하고 있었죠. 평택, 인천, 통영, 삼척에 걸쳐 500만 톤의 가스가 꽉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민간 터미널과 전략 비축을 합치면 60일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었죠. 불가항력 선언으로 계약서가 종이 조각이 된 나라들이 현물 시장의 지옥에서 허우적거리기 때 한국은 창고 문을 걸어 잠그고 느긋하게 자국 산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블룸버그가 경악했습니다. 한국은 미친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다. 그들은 이미 40년 전부터 이 전쟁을 준비한 것 같다. 저는 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대비가 아니었습니다. 40년에 걸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치밀한 설계였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입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죠. 이 두 사람이 비공식적으로 주목한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였습니다. 그들이 평택을 본 이유가 반도체 수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때문이 아니었죠. 여기는 전기가 절대로 안 끊긴다. 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공장 바로 옆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거대한 가스 저장 탱크가 버티고 있었죠. 대만에선 11일 뒤면 불이 꺼지는데 한국에선 전쟁이 나도 전기가 안 끊긴다는 겁니다. 카타르산 헬륨이 끊겼을 때도 한국은 이미 미국, 호주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둔 상태였죠. 대만이 헬륨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 한국은 반도체 라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패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설계도가 아니라 발전소와 가스 탱크에 의해서 말이죠. 삼성의 1등 비결은 설계도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전력이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에너지 전쟁을 지켜봤습니다. 40년 전 한국을 비웃었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을 따지던 일본은 떨었고 도끼를 품었던 한국은 웃었습니다. 세계가 촛불을 켤 때 대한민국은 원전을 돌리고 있었죠. 30조 원의 매출이 증발한 카타르의 비명 속에서 한국에선 그 비명이 자부심의 환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복구에 5년이 걸린다는 절망의 시간표, 한국은 이미 그 5년을 버틸 77개의 성벽을 쌓아두었죠. 이제부터 저는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이 작은 반도가 어떻게 전 세계 에너지 판도를 뒤집어 놓았는지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요. 독일이라는 나라를 잘 아시죠?
벤츠, BMW, 지멘스.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입니다. 유럽의 심장이자 제조업의 제왕이었죠. 그런데 저는 지금 그 독일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있습니다. 밤마다 가로등을 끄고 국민들에게 샤워 시간을 줄이라고 구걸하는 나라. 그게 지금 독일의 현실이죠. 어쩌다 이 지경이 됐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독일은 스스로 자기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전면 폐쇄했죠. 탈원전이라는 이름으로요. 우리는 친환경 선진국이다. 원자력은 야만적이다. 그렇게 외치며 멀쩡한 원전의 전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가스에 운명을 걸었죠. 노르트 스트림 파이프라인 들어보셨을 겁니다.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바다 밑으로 깔린 거대한 가스관이죠. 독일은 그 파이프 하나에 나라의 운명을 매달았습니다. 러시아 가스가 끊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죠. 급하게 카타르로 갈아탔습니다. 그런데 그 카타르마저 폭발한 겁니다. 퇴로가 없었죠. 원전은 이미 껐고 러시아 가스관은 끊겼고 카타르는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세 겹의 안전망이 동시에 무너진 거죠. 독일 전역의 화학공장, 철강공장, 유리공장이 줄줄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벤츠의 도장, BMW의 부품, 지멘스의 전자장비가 전부 이 공장들에서 나옵니다. 심장이 멈추니 팔다리가 마비된 거죠. 독일 산업 전체가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원전 19기를 풀가동하고 있었죠. 독일이 착한 에너지를 외치며 원전을 껐을 때 한국은 욕을 먹으면서도 원전 기술을 지켰습니다. 위험하다, 후진국이나 하는 짓이다. 온갖 비난을 받았죠. 그런데 그 원전이 지금 대한민국 산업에 피를 돌리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라인이 24시간 멈추지 않는 이유, 현대 자동차 공장이 풀가동되는 이유가 전부 그 원전 덕분이죠. 영국도 보시죠. 대영제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합니다. 북해 가스전이 고갈되자 저장시설을 확충하는 대신 시장 논리를 따랐죠. 필요할 때 사다 쓰면 된다. 일본이랑 똑같은 실수를 한 겁니다. 카타르가 문을 닫자 영국 에너지 기업들이 줄도산했습니다. 서민들의 전기료 고지서에 평소에 5배가 넘는 금액이 찍혔죠. 노인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온종일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난방을 켤 돈이 없으니까요. 버스 안에서 밤을 새우는 노인들도 있었죠.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런던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BBC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거대한 가스 탱크들이 부럽다. 우리는 효율을 따지다 생존을 놓쳤다. 영국 공영방송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보도를 내보낸 겁니다. 여기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프랑스는 유럽에서 원전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 아니었나요? 프랑스만큼은 괜찮지 않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프랑스는 원래 유럽 최대의 원전 대국이었죠. 그런데 프랑스도 무너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정치인들이 발목을 잡은 거죠. 노후 원전 수리를 계속 미뤘습니다. 표를 의식한 겁니다. 원전 수리에 세금을 쓰느냐는 여론이 무서웠죠. 그 대신 가스 의존도를 슬금슬금 높여왔습니다. 카타르 사태로 가스 발전이 멈추자 프랑스 전역에 순환 정전이 예고됐죠. 에펠탑의 조명이 밤 11시면 꺼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에펠탑입니다. 프랑스의 상징이자 자존심이죠. 그 에펠탑에 불이 꺼진 겁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던 그 시민들이 이번엔 난방을 달라고 외치고 있었죠. 그리고 프랑스 정부가 비공식 서한 하나를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겠습니까? 한국이죠. LNG 물량 일부를 양보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럽의 맹주라던 프랑스가 대한민국의 여유 물량을 보고 입을 벌린 겁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유럽의 3대 강국이 전부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이상에 갇힌 겁니다. 착한 에너지, 시장 효율, 친환경 선진국. 듣기 좋은 구호를 외치느라 현실을 놓쳤습니다. 한국은 달랐죠. 이상을 쫓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쫓았죠. 유럽이 한국의 LNG 저장 탱크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경제성 없는 미친 짓이다. 저렇게 돈을 쏟아부어서 뭘 하자는 거냐? 비웃었죠. 한국가스공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독하게 밀어붙였죠. 평택에 짓고, 인천에 짓고, 통영에 짓고, 삼척에 짓고, 당진에까지 거대한 철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77기의 탱크. 그 안에 담기는 건 영하 162도의 액체 가스였죠. 이 가스를 담으려면 보통 철로는 안 됩니다. 영하 162도에서 일반 강철은 유리처럼 깨져버리죠. 특수 니켈강이 필요합니다. 9% 니켈강이라고 부르는 소재인데 이걸 만드는 기술을 일본조차 포기했습니다.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들이 해냈습니다. 포스코와 가스공사가 협력해서 세계 유일의 초저온 탱크 기술을 국산화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 세계 LNG 물동량의 상당수가 한국 탱크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한국은 단순한 가스 수입국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의 에너지 허브가 된 겁니다. 물밑에서 한국은 여유 물량을 이용해 일본과 유럽을 상대로 엄청난 외교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죠. 유럽이 이상을 쫓을 때 대한민국은 생존을 쫓았습니다. 에펠탑의 불은 꺼졌지만 삼성전자의 불은 더 환하게 타올랐죠. 그리고 지금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유럽의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철강, 화학, 자동차. 유럽 산업의 3대 축이 전부 흔들리고 있죠. 유럽 기업들이 공장을 옮기겠다고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가 싸고 안정적이고 절대 안 끊기는 곳으로요. 그 목적지가 한국이었죠. 과거엔 한국인이 유럽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지금은 유럽의 엔지니어들이 일자리를 달라며 한국 기업으로 몰려오고 있죠. 200년 넘게 이어온 유럽 중심의 문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한 나라가 아니라 이기는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지금 전 세계가 증명해주고 있죠. 대만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반도체의 성지죠. TSMC, 이 회사 하나가 전 세계 아이폰 칩의 90%를 만듭니다. 엔비디아의 AI 칩도 여기서 나오죠.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반도체 제국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기죠. 대만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가스 발전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렸죠. 그런데 가스 저장 시설은 전국을 다 뒤져도 겨우 11일치였습니다. 세계 반도체의 심장을 자처하는 나라가 가스가 끊기면 11일밖에 못 버틴다는 겁니다. 카타르가 멈추고 72시간 만에 대만 정부가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간 전기를 끊어서라도 TSMC 공장을 돌려라. 가정집 전기를 차단해서 공장에 몰아주겠다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밥을 해야 하는 전기, 노인들이 난방을 돌려야 하는 전기를 빼앗아서 외국 기업 칩을 만들겠다는 거죠.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타이페이 거리에 수천 명이 쏟아져 나왔죠. 우리 집 전기를 꺼서 미국 회사 칩을 만들라고? 결국 대만 정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TSMC 공장 가동률을 20% 낮추는 초유의 결단을 내렸죠. 전 세계 아이폰과 엔비디아 칩의 90%를 만들던 라인이 멈칫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실리콘밸리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11일 뒤면 지구의 두뇌가 정지한다. 이게 농담이 아니었죠. TSMC 주가가 하루 만에 15% 폭락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퀄컴의 주가도 동반 추락했죠. 전 세계 빅테크들의 시가총액이 단 일주일 만에 수백조 원이 증발한 겁니다. 대만은 왜 이 지경이 됐겠습니까? 효율의 저주에 걸린 겁니다. 재고는 죄악이다. 대만 경영학의 핵심이었죠. 가스 저장 탱크를 짓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배로 실어오는 극한의 효율을 추구했습니다. 탱크를 짓는 데 드는 수조 원을 아끼겠다는 거였죠. 1달러라도 아끼는 게 승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닷길이 막히고 카타르가 멈추자 그 효율이 국가를 죽이는 독약이 됐습니다. 아낀 1달러 때문에 100조 원짜리 반도체 라인이 멈춰버린 거죠. 대만이 1달러를 아낄 때 한국은 국가의 미래를 저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플 이야기입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죠. TSMC의 최대 고객입니다. 매년 수십조 원어치 칩을 TSMC에 맡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전기가 불안한 나라에 그 물량을 계속 맡길 수 있겠습니까? 11일 뒤면 공장이 멈출 수도 있는 나라예요. 카타르 사태 일주일 만에 애플과 엔비디아 실무진들이 비밀리에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였죠. 용인과 평택에 왜 그렇게 엄청난 발전소가 함께 지어지는지 아십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자체가 에너지 안보를 전제로 설계된 거죠. 발전소, 가스 탱크, 반도체 공장이 하나의 요새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건 산업 설계가 아니라 안보적 설계였던 겁니다. 한국은 전기가 절대로 안 끊긴다. 이 확신이 서자 TSMC에만 몰려있던 주문서가 삼성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선언했죠. 반도체 전쟁의 최후 승자는 설계자가 아니라 발전소를 가진 자가 될 것이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반도체는 결국 기술력 아닌가요? 한국의 기술도 그만큼 뛰어난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는 전력 품질이 곧 기술력이죠. SK하이닉스의 HBM을 예로 들겠습니다.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이죠. 이 칩을 만드는 공정은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전압이 머리카락 한 올만큼만 흔들려도 불량이 나죠. 100층이 넘는 초미세 구조를 쌓아 올리는데 전력이 0.1%만 흔들려도 그 100층짜리 탑이 무너지는 겁니다. 대만의 전압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불량률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가스 발전에 의존하다 보니 전력 공급이 들쑥날쑥했던 거죠. 그 시간에 한국은 원전 19기를 풀가동하며 무결점 전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원전이 공급하는 전력은 가스 발전과 차원이 다릅니다. 24시간 365일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죠. 이게 반도체 공정에서 얼마나 결정적인지 아십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물량을 더 늘려달라. 대만이 기술로 버틸 때 한국은 인프라의 격차로 따돌린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대만이 꿈도 못 꾸는 비밀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하 안반 저장고죠. 대만은 땅이 좁고 지진이 잦아서 대규모 저장 탱크를 짓기 어렵습니다. 지진 한 번이면 탱크가 갈라질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토목 기술로 산속 깊은 안반의 거대한 가스 저장고를 파내려갔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와도 끄떡없는 요새죠. 대만이 지상에 탱크 몇 개에 벌벌 떨 때 한국은 땅속 깊은 곳에 에너지 요새를 완성해 놓았던 겁니다. 이 기술은 오직 한국만이 독보적이죠. 지금 중동 국가들도 한국에 이 기술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엔지니어들을 초청해서 자국 지하 저장고 건설을 의뢰하고 있는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에너지 인프라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가스 기지와 촘촘한 원전망을 보고 이렇게 평가했죠. 한국은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니다.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 문명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백업 국가다.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백업 국가라는 표현입니다. 전 세계가 무너져도 한국만은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대만이 무너지는 걸 본 일본이 더 큰 공포에 질렸습니다. 대만이 저러면 자기들은 더 위험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다시 매달렸습니다. 가스 수압 물량을 늘려달라. 한국은 당당하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일본 내 부품 수급권을 100% 보장하라. 과거에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며 목을 조르던 때가 있었죠. 그때의 굴욕을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자원을 쥔 자가 기술을 쥔 자를 부리는 갑을 관계의 대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대만의 반도체 기적은 11일 만에 멈췄지만 대한민국의 저력은 이제 시작이죠. 기술은 흉내낼 수 있어도 77개의 가스 탱크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효율은 장사꾼의 논리지만 비축은 국왕의 논리죠. 40년의 준비는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대국들의 몰락이었죠.
그런데 이 나라들은 그래도 돈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무너졌어도 다시 일어설 체력은 남아있죠.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나라들의 이야기죠. 국제 에너지 시장의 밑바닥, 정글의 법칙이 작동하는 현장입니다. 파키스탄부터 보시죠. 이 나라는 수입 LNG의 99%를 카타르에 올인했습니다. 비축 시설은 거의 없었죠. 카타르에서 배가 오면 바로 써버리는 구조였습니다. 저장할 탱크가 없으니 저장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선언하자 파키스탄에 가스를 실어줄 배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잔인한 일이 벌어졌죠. 파키스탄이 이미 계약하고 돈까지 지불한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가 파키스탄으로 오고 있었죠. 그런데 선주가 배를 돌려버렸습니다. 위약금을 물더라도 가스를 더 비싼 값에 사겠다는 유럽 쪽으로 보낸 거죠. 위약금이 얼마였겠습니까? 수백억 원입니다. 그런데 유럽이 부르는 가스값이 그 위약금보다 더 컸던 겁니다. 선주 입장에서는 위약금을 물고도 남는 장사였죠. 계약서가 있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내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국력이 없으면 계약서도 종이 조각이죠. 국제시장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국력이 없으면 가스를 뺏깁니다. 파키스탄 전역에 무기한 단전이 실시됐습니다. 섬유 공장들이 줄도산 위기에 빠졌죠. 파키스탄은 세계적인 섬유 수출국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의 상당수가 이 나라에서 만들어지죠. 그 공장들이 전부 멈추자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습니다. 거리로 쏟아진 사람들은 일자리도 없고 전기도 없는 암흑 속에 버려졌죠. 카라치, 라호르 같은 대도시에서 폭동이 터졌습니다. 군대가 거리에 배치됐죠. 에너지가 없으면 경제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사회 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방글라데시는 더 처참했습니다. 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이 나라는 가격을 감당할 외화 자체가 없었죠. 정부가 내린 결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대학을 폐쇄한 겁니다.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요. 국가의 미래인 교육을 멈춰버린 거죠. 한밤중에 가스를 배급받으려고 통을 들고 수 킬로미터를 줄 서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가스 한 통을 받으려고 밤새 줄을 서는 겁니다. 줄을 서다가 쓰러지는 노인들도 있었죠. 병원조차 전기가 끊겨서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데이터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연구했던 1970년대 한국의 에너지 통계였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나라들은 원래 경제 기반이 약한 나라들 아닌가요? 한국이랑 비교하는 게 공정한 건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맞아요. 지금은 비교 자체가 안 되죠. 하지만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죠. 1970년대 한국이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보다 나은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당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파키스탄보다 낮았습니다. 오일 쇼크가 터졌을 때 기름 한 방울이 없어서 공장이 멈추고 버스가 서고 온 나라가 암흑에 잠겼죠. 지금 파키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50년 전 한국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굴욕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에너지 때문에 이 나라의 아이들을 울리지 않겠다. 그 도끼로 세운 것이 바로 77개의 저장 탱크죠. 돈이 없을 때 빚을 내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비웃었죠. 가난한 나라가 무슨 탱크를 짓느냐.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거엔 구걸하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여유롭게 가스를 쌓아두고 위기를 관망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77개의 탱크는 한국인들이 흘린 땀의 결정체이자 대한민국을 지키는 77개의 심장이죠. 동남아도 보시죠. 베트남, 필리핀. 싼 인건비를 무기로 한국을 추격해오던 나라들입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LG전자가 필리핀에 라인을 돌렸죠. 한국보다 인건비가 5분의 1이다. 한국 제조업은 끝났다. 이런 소리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위기가 닥치자 이 나라들의 전력망이 가장 먼저 붕괴됐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 전력 불안으로 가동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죠.
LG전자 필리핀 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도체 하나 만드는데 전력이 1초라도 끊기면 수십억 원어치 웨이퍼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인건비를 아껴봤자 전기가 끊기면 그 손실이 수천 배죠. 글로벌 투자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인건비가 싸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 끝이다. 결국 가장 안전한 곳은 본국뿐이다. 해외로 나갔던 한국 기업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의 기폭제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국의 진짜 힘이 드러났습니다. 구매 패권이죠. 한국가스공사 아십니까? 단일 기업 기준 세계 최대의 LNG 구매자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만큼 한꺼번에 가스를 사들이는 기업이 없죠. 시장에 가스가 부족해지자 전 세계 가스 트레이더들이 한국가스공사 사장실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파키스탄한테는 배를 돌려버리면서 한국한테는 제발 사달라고 줄을 선 겁니다. 같은 가스, 같은 시장인데 대우가 완전히 다르죠. 이게 국력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압도적인 구매력을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가격에 가스를 선점했습니다. 거기에 탄탄한 외화 보유고가 방패가 됐죠. 가스 가격이 아무리 뛰어도 한국은 살 돈이 있었습니다. 장기 계약이라는 잠금 장치도 걸려 있었고요. 외화 보유고와 장기 계약, 이중 잠금 장치가 한국을 지킨 겁니다. 남은 물량을 조절하며 국제가스 시장의 포식자 위치에 올라선 거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세계 LNG 시장의 진정한 큰손은 미국도 중동도 아닌 조용히 물량을 쓸어 담는 한국가스공사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 위기를 외교적 기회로 바꿔버렸습니다. 동남아와 일본이 에너지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이었죠. 한국은 가스를 빌려주는 대가로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특혜를 얻어냈습니다. 베트남에는 산업단지 우선 배정권을, 필리핀에는 인프라 건설 수주를, 일본에는 부품 수급권 보장을 받아낸 거죠. 아시아 에너지 공급망의 주도권을 완전히 쥔 겁니다. 파키스탄이 촛불을 켤 때 한국은 삼성의 반도체 라인을 풀가동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대학 문을 닫을 때 한국의 아이들은 따뜻한 교실에서 공부했죠. 이게 국력의 차이입니다. 이게 50년 전 한국인들이 피땀 흘려 만든 차이죠. 대한민국은 이제 아시아의 단순한 일원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허락 없이는 아시아의 밤을 밝힐 수 없는 에너지의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미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죠. 군사력도 1위, 경제력도 1위, 그리고 에너지도 1위입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 세계 최대 가스 수출국이 됐죠. 땅속에 묻혀있던 셰일가스를 뽑아내는 기술을 완성한 겁니다. 미국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가스전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양의 가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스는 넘쳐나는데 그걸 전 세계로 보낼 배가 없었죠. LNG 운반선이라는 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영하 162도의 액체 가스를 싣고 대서양을 건너야 하는 배죠. 파도가 10m 넘게 치는 거친 바다를 수만 킬로미터 항해하면서 그 안에 가스를 한 방울도 새지 않게 지켜야 합니다.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미국은 이 배를 만들 능력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카타르 사태로 공급망이 중동에서 미국으로 급격히 쏠렸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 가스를 사겠다고 달려들었죠. 그런데 배가 없으면 가스를 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스가 넘쳐나도 싫어 나를 그릇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매달린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한국조선 3사였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 세 회사의 LNG 운반선 발주가 쏟아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미국산 LNG 수출의 80% 이상이 한국이 만든 배로 이루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진 겁니다. 미국 에너지 기업 선주들은 중국 조선소의 기술 불안을 이유로 한국 조선소만을 고집했죠. 미국은 가스를 쥐고 있고 한국은 그 가스를 움직이는 기술을 쥐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가 빠지면 세계 에너지 시장이 멈추는 거죠. 헬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카타르산 헬륨이 끊기자 유일한 대안은 미국뿐이었죠. 전 세계가 미국 헬륨을 사려고 백악관에 줄을 섰습니다. 대만도 줄을 섰고 일본도 줄을 섰죠. 그런데 한국은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미 공급망 협정을 통해 비상시 헬륨 우선 공급권을 확보해둔 상태였기 때문이죠. 대만이 미국 헬륨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 한국은 미국산 헬륨을 실은 컨테이너를 가장 먼저 하역했습니다. 혈맹은 군사력으로만 증명되는 게 아니죠. 반도체의 숨통인 헬륨을 누가 먼저 받느냐, 그게 진짜 혈맹의 증거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한국이 미국에 그렇게 의존하는 구조면 결국 미국한테 끌려다니는 거 아닌가요? 진짜 대등한 관계라고 볼 수 있나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한국은 미국에 끌려다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 없이는 안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죠. 미국은 에너지는 많지만 그걸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에 투입하는 인프라 효율성이 한국보다 떨어집니다. 전력망이 노후화됐고 숙련된 운영 인력도 부족하죠. 텍사스에서 한파가 오면 전력망이 무너지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한파 때 텍사스 주민 수백만 명이 며칠씩 전기 없이 버텼죠. 미국 본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태풍이 와도 폭설이 와도 전력망이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죠. 그래서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공장을 옮기겠다고 역제안을 해오고 있는 거죠. 데이터 센터, 첨단 소재 공장을 미국 본토가 아니라 한국에 짓겠다는 겁니다. 에너지 안보가 완벽한 한국이 더 안전하다. 미국 자본이 한국의 전력망을 믿고 한국으로 흘러들어오는 역류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한국은 미국의 공장이 아니라 미국의 자본이 안전하게 쉬어가는 에너지 요새가 된 거죠. 원전 이야기는 더 놀랍습니다. 미국은 차세대 원전, 소형 모듈 원전을 설계하는 능력은 최고입니다. 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는 할 수 있는데 이걸 실제로 만들어낼 제조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그만큼 쇠퇴한 거죠. 설계도를 아무리 잘 그려봤자 공장에서 찍어내지 못하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뉴스케일이 손을 잡은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한국이 우리 대신 원전을 만들어달라.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제작해서 전 세계에 파는 한미 원전 연합군이 결성된 겁니다. 설계도는 미국이 그려도 실제로 불을 밝히는 건 한국의 장인 정신이죠. 조선 분야는 더 극적입니다. 미 해군성 장관이 직접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해군의 함정 수리 및 건조 능력이 쇠퇴해서 군함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죠.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군함을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미 해군성 장관이 한국에 와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의 생산 시스템을 미국에 이식해달라. 세계 최강 미국 해군이 한국 조선소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LNG선뿐만 아니라 방산 분야에서도 한국의 제조 능력이 미국 안보에 백업이 된 거죠. 포브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해군의 미래는 한국 조선소의 효율성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한미 관계가 한국 국민들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미국산 LNG 도입 시 관세 혜택을 받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카타르 사태로 국제가스 가격이 미친 듯이 뛸 때 한국은 미국과의 장기 계약 덕분에 훨씬 저렴한 가격에 가스를 들여올 수 있었죠. 유럽인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추위에 떨 때 한국 국민들은 비교적 따뜻하고 안정적인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미 동맹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죠. 한국인의 집 거실을 따뜻하게 데우는 그 가스 한 톤에 한국 외교의 힘이 담겨 있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 총수들을 만나 협력을 요청하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단순히 투자를 유도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운영 노하우를 배우고 싶기 때문이죠.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원하지만 에너지와 물과 인프라를 한국만큼 완벽하게 제공할 자신이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투자하는 대가로 더 강력한 에너지 보장과 기술 공유를 얻어내고 있죠. 실리 외교의 정점입니다. 미국은 가스를 쥐고 있고 한국은 그 가스를 움직이는 기술을 쥐고 있습니다. 혈맹은 피로 맺어지지만 진정한 동맹은 에너지와 기술로 완성되는 거죠. 백악관은 한국의 도움 없이는 세계 에너지 시장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뒤를 따르는 나라가 아니죠. 미국의 옆에서 함께 길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 나라를 빼놓고는 에너지 전쟁을 논할 수 없죠.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자 한국 조선업을 턱 밑까지 추격해오던 거대한 공룡입니다. 중국은 카타르 사태를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전 세계 가스를 닥치는 대로 사들이기 시작했죠. 돈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게 중국식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터졌습니다. 가스를 사는 건 됐는데 실어 나를 배가 없었죠. 중국은 그동안 저가 수주를 무기로 LNG, 운반선 시장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한국보다 30% 이상 싸게 부르면서 카타르 물량 일부를 가져갔죠. 이제 한국 조선업은 끝났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 위기가 터지자 진실이 드러났죠. 급히 물량을 실어 나르던 중국산 LNG, 운반선들에서 사고가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엔진 결함이 발생하고 화물창에서 가스가 새어나왔습니다. 영하 162도의 액체가스를 가두는 화물창은 머리카락 한 올 두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죠. 그 정밀함을 중국이 흉내내지 못한 겁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배가 멈춰서는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영하 162도의 액체가스를 싣고 바다 위에 떠있는 배가 고장났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다 위의 시한폭탄이죠. 배 모양은 흉내낼 수 있어도 영하 162도를 가두는 한국의 정밀 기술은 훔칠 수 없었던 겁니다. 카타르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 LNG선 건조를 중국에 맡겼었죠. 그런데 중국 조선소의 인도가 지연되고 기술 결함이 속출하자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이 비공식적으로 한국 조선 3사에 연락했습니다. 남은 물량과 수리 물량을 모두 받아달라. 가격만 따지던 카타르가 결국 한국산이 아니면 안 된다는 비싼 교훈을 얻은 거죠. 트레이드윈즈가 보도했습니다. LNG선 시장에서 중국의 도전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선주들은 다시 한국의 문 앞에 줄을 섰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중국이 지금은 뒤처졌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기술을 따라잡지 않을까요? 중국의 학습 속도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빠르지 않았나요? 좋은 질문이죠. 맞습니다. 중국의 학습 속도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LNG선이라는 게 일반 선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겉모습을 복제하는 건 가능하죠. 그런데 20년 넘게 바다 위에서 무사히 운항해야 하는 겁니다. 한 번 인도한 배가 20년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돌아가야 하죠. 이건 설계도를 복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운항 데이터, 사후 관리 시스템,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하는 체계가 있어야 하죠. 한국 조선소는 스마트십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바다 위 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기술이죠. 울산과 거제의 관제센터에서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배의 엔진 상태를 진단합니다. 고장이 나기 전에 한국 엔지니어가 먼저 아는 겁니다. 중국 조선소는 배를 팔고 나면 나 몰라라 하죠. 이 차이가 신뢰의 격차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배 한 척이 아쉬운 선주들에게 한국 조선소는 생명줄과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중국이 가스를 싹쓸이하면서 재미있는 역설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가스를 사모을수록 전 세계 가스 운반선이 부족해졌죠. 배를 가진 자가 갑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세계 최대 LNG 선단을 보유하고 관리 기술까지 갖춘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한국이죠. 한국 조선사들의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중국은 가스를 사놓고도 실어올 배가 부족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자업자득의 상황에 빠진 거죠. 중국이 덩치로 밀어붙일 때 한국은 길목을 지키며 실리를 챙긴 겁니다. 태양광 분야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은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에 의존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왔죠. 중국산이 싸니까 대량으로 깔았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 중국산 패널의 민낯이 드러났죠. 효율이 낮고 고장이 잦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전력이 절실할 때 중국산 패널은 제 역할을 못한 겁니다. 반면에 한화큐셀 같은 한국 기업의 고효율 패널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했죠. 유럽 정부들이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속았다.
한국산 프리미엄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장치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위기는 누가 진짜 품질을 만드는지 가려내는 가장 정확한 시험대입니다. 그리고 소재 분야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터졌습니다. LNG 탱크의 핵심 소재인 9% 니켈강 이야기죠. 이 소재는 극도의 정밀함을 요구합니다. 영하 162도에서 깨지지 않아야 하니까요. 중국 철강사들이 복제품을 내놓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였죠. 그런데 실제 탱크 제작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하마터면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죠. 그 이후 전 세계 탱크 건설사들 사이에서 불문율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철강은 무조건 한국 포스코산을 써야 한다. LNG 탱크의 핵심인 특수 용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도 못하는 미세한 수작업을 한국 장인들이 해내고 있죠. 영하 162도를 견디는 용접, 머리카락보다 가는 틈새를 메우는 기술. 이건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끝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국 철강 노동자들이 흘린 땀방울이 중국의 가짜 기술이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된 거죠.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보안과 안전을 이유로 공급망에서 중국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탈중국 기조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겠습니까? 한국이죠. 중국이 빠진 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한국의 모든 시스템을 복제하려 했습니다. 배도 복제하고 철강도 복제하고 태양광도 복제했죠. 그런데 위기라는 폭풍이 몰아치자 뿌리 깊지 않은 중국의 기술은 뽑혀나갔고 한국의 기술은 더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중국은 가격을 말했지만 한국은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가짜는 폭풍 앞에서 흩어지고 진짜는 폭풍 속에서 빛을 발하죠. 이제 바다 위에는 두 종류의 배가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배와 고장난 배죠. 지금까지 누가 무너지고 누가 살아남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에너지가 움직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파이프라인으로 땅 위를 흐르거나 배를 타고 바다 위를 건너거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땅 위의 파이프라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노르트 스트림이 끊기고 카타르 육상 루트가 불안해지면서 파이프라인이라는 건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게 증명됐죠. 그래서 세계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액체 파이프라인에 모든 사활을 걸었습니다. LNG 운반선이죠.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고부가 가치 LNG선의 약 80%가 한국산입니다. 10척 중 8척이 한국인의 손끝에서 태어난 거죠. 러시아가 밸브를 잠가도 중동에서 전쟁이 터져도 한국의 배들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한 자유진영의 에너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전 세계 가스의 80%가 한국인이 만든 철의 심장을 타고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카타르 사태 이후 상황이 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홍해 위기로 수에즈 운하가 막혔죠. 배들이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으로 우회해야 했습니다. 항해 거리가 2배로 늘어난 거죠. 원래 2주면 갈 거리를 한 달 넘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항해 시간이 길어지면 연비와 가스 증발률이 생명이죠. LNG는 아무리 잘 가둬놔도 조금씩 기체로 변합니다. 한 달 넘게 바다 위에 떠 있으면 수십억 원어치 가스가 공기 중으로 사라질 수 있죠. 한국 배에는 화물창 재액화 장치가 들어갑니다. 기체로 변한 가스를 다시 액체로 만들어 담는 기술이죠. 이 장치 하나가 장거리 항해 시 수십억 원의 손실을 막아줍니다. 희망봉을 돌아가는 한 달짜리 항해에서도 가스 손실이 거의 없었죠. 이 기술이 없는 노후 선박들은 긴 항로를 감당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밀려났습니다. 전 세계 선주들이 한국 배를 한 척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당장 가스 저장 시설을 지을 시간이 없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나요? 탱크를 짓는 데만 몇 년이 걸리잖아요. 바로 그 문제를 한국이 해결했습니다. FSRU라고 들어보셨죠? 부유식 저장 재기화 설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다 위의 가스 터미널이죠. 배 한 척이 거대한 가스 기지 역할을 합니다. 항구에 끌고 와서 정박시키면 바로 도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죠. 이게 왜 혁명적이냐면 땅에 탱크를 지으려면 최소 5년이 걸립니다.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하고 특수강제를 구하고 시공하고
그런데 FSRU는 이미 완성된 배를 끌고 오면 끝이죠. 몇 주 만에 가동이 가능합니다. 카타르 사태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이보다 빠른 해결책은 없는 거죠. 한국이 이 시장을 싹쓸이했습니다. 독일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죠. 러시아 가스가 끊기고 카타르마저 막히자 독일 정부는 한국산 FSRU를 긴급 도입했습니다. 에스토니아, 핀란드도 뒤따랐죠. 제발 FSRU 한 척만 빌려달라. 유럽 국가들이 한국에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한국은 배를 파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에너지 생명줄 자체를 수출하고 있는 거죠. 한 나라의 수도가 어둠에 잠길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산 FSRU 한 척이 항구에 들어서면 그 도시의 불이 다시 켜지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조선업입니까? 국가를 살리는 사업이죠. 그리고 한국은 남들이 포기한 바다까지 뚫었습니다. 북극 항로 이야기죠. 중동이 막히면 북극 항로가 대안이 됩니다. 하지만 영하 50도의 추위와 거대한 빙하가 길을 막죠. 2m 두께의 얼음이 바다를 덮고 있습니다. 보통 나라라면 포기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쇠빙 LNG 운반선을 개발했습니다. 얼음을 깨며 가스를 나르는 배죠. 일반 LNG선도 만들기 어려운데 거기에 쇠빙 기능까지 더한 겁니다. 영하 162도의 가스를 싣고 영하 50도의 바다에서 2m 얼음을 부수며 항해하는 배입니다. 이 배를 만들려면 선체 강도, 화물창 단열, 쇠빙 구조를 전부 동시에 해결해야 하죠. 세계 어느 나라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기술입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시운전을 하며 밤을 새운 한국 엔지니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북극해의 빙하를 부수면서 유럽까지 가스를 실어 나르는 겁니다. 얼어붙은 바다조차 한국의 기술 앞에서는 길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포기한 얼음 바다를 뚫고 전 세계에 온기를 전하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죠. 그리고 지금 한국 조선소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 조선소의 건조 공간, 업계 용어로 슬롯이라고 하죠. 이게 2029년까지 꽉 차 있습니다. 돈을 싸들고 와도 자리가 없는 겁니다. 카타르와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서로 내가 먼저 계약하겠다며 로비를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죠. 과거에는 한국 조선소가 주문을 받으려고 뛰어다녔습니다. 불황이 오면 직원들을 내보내야 했죠. 그때의 고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구매자를 고르는 위치에 선 거죠. 단순한 제조사가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물동량을 통제하는 심판관이 된 겁니다. 로이터가 극찬했습니다. 한국의 도크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동산이다. LNG선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빌딩 20층 높이의 화물창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특수 단열재의 정밀함은 우주선 수준이죠.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단열층을 쌓아 올리는데 각 층 사이의 오차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을 용접 불꽃 아래서 한국 노동자들의 손이 완성하죠.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미세한 수작업입니다. 그 거친 손마디 하나하나가 세계 1위를 지켜내고 있는 거죠. 파이프라인이 잘려도 한국의 배들이 있는 한 문명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세계의 바다는 지도 위가 아니라 한국 조선소의 설계도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한국은 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다 위에 대한민국의 영토를 세운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가 어떻게 무너졌고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낱낱이 밝혔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스탠퍼드뿐만 아니라 하버드, MIT, 옥스퍼드까지 지금 한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77기 가스 탱크와 원전 믹스가 위기관리의 표준으로 대학 강의에 등재됐죠. 에너지 정책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는 사례가 한국입니다. 가장 무식해 보였던 투자가 사실은 가장 정교한 안보 설계였다. 이게 지금 학계의 결론이죠. 과거엔 한국이 선진국을 배우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독일의 기술을 배우고 일본의 시스템을 따라갔죠. 이제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교과서로 삼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역전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불과 50년 만에 벌어진 일이죠.
원전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카타르 사태로 천연가스의 한계를 절감한 전 세계가 다시 원전을 찾았죠. 그런데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지을 수 있는 나라는 있어도 정해진 예산과 기간 안에 지어낼 수 있는 나라는 딱 하나입니다. 한국이죠. 체코가 한국을 불렀습니다. 폴란드도 불렀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영국도 한국 원전 건설팀을 초청하기 위해 수주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공기가 늘어나고 예산이 폭발하죠. 프랑스가 핀란드에 짓던 원전은 예정보다 16년이나 늦어졌고 비용은 3배로 뛰었습니다. 미국이 자국에 짓던 원전도 공기 지연과 비용 초과로 난리가 났죠. 그런데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약속한 기한 안에, 약속한 예산 안에 완공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한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 한국의 원전 기술은 이제 단순한 에너지를 넘어 전 세계 공급망을 지탱하는 문명의 기초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시장에서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스가 귀해지자 가스를 확보했느냐 못했느냐가 국가의 신용도를 결정하는 시대가 온 거죠. 한국이 보유한 막대한 LNG 비축량과 장기 계약권이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보다 귀한 담보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협력 관계를 맺은 국가들은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그러지 못한 나라는 외면받고 있죠. 한국은 연료를 쌓아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쌓아둔 거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인프라와 기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프라만으로 이 위기를 넘긴 건가요? 다른 나라들도 돈만 있으면 탱크를 지을 수 있었을 텐데 한국만 성공한 진짜 이유가 뭔가요? 제가 오늘 가장 듣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탱크는 돈이 있으면 지을 수 있죠. 원전도 기술을 사오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해냈겠습니까? 답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에서 한국 국민들이 매번 보여주는 모습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죠.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은 교대 근무를 사수하죠. 우리 공장이 멈추면 나라가 망한다. 그 각오로 밤을 새운 겁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폭동이 터졌습니다. 영국에서는 약탈이 벌어졌죠. 프랑스에서는 시민들이 거리를 불태웠습니다. 한국은 단 한 건의 소요 사태도 없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제가 50년간 전 세계 에너지 위기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기술과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진짜 패권은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국민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한국인들에게는 위기 때마다 켜지는 공동체 스위치 같은 게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때 금을 모았던 그 사람들이죠. 그 스위치가 이번에도 켜진 겁니다. 지금 전 세계의 젊은 인재들과 자본이 대한민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전기가 풍부하고 공급망이 탄탄한 기회의 땅이니까요. 유럽의 제조업은 에너지를 잃으면서 쇠퇴하고 있죠. 과거에 한국인들이 유럽의 화려함을 동경했습니다. 이제는 유럽의 젊은이들이 서울의 밤거리와 한국의 첨단 공장을 동경하고 있죠.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한국의 독보적인 인프라와 만나 아시아의 이 거인을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만들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나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원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작은 반도의 이야기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고 70년대 오일 쇼크에 무릎을 꿇었고 97년 외환위기에 나라가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매번 망한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매번 보란듯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카타르 위기에서 한국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불을 켜주는 나라가 된 거죠. 40년 전 제가 비웃었던 그 가스 탱크들이 오늘 전 세계 문명을 지탱하는 성벽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모한 몽상가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반세기 뒤를 내다본 지독한 예언자였죠. 저는 오늘 제 50년 경력의 가장 큰 오판을 인정합니다. 세상에 불이 꺼질 때 한국은 새로운 태양을 띄웠습니다. 강대국은 무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는 실력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둠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빛이 되기로 선택한 나라죠.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 고립이라는 암흑에 직면했을 때 대한민국 홀로 대나처럼 밝았던 비결은 철저하게 계산된 설계의 승리였습니다. 남들이 눈앞의 효율에 매몰될 때 이 나라는 40년 전부터 가장 지독하고 현실적인 안보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결국 이번 위기는 누가 진짜 준비된 실력자인지를 증명했고 이제 전 세계 에너지는 한국이 구축한 질서 위에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확인한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현실이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에너지 패권의 실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한국의 다음 행보를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